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기 배송의 시대가 열린다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에서 세계 최고 가치의 기업들을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아마존이 1위였고요. 뭐 부동의 1위입니다. 뭐 애플, 구글도 있지만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지난 50년 동안 세계 10대 대기업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10년 동안 빠졌었는데 다시 작년부터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어느 기업이냐?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이 월마트와 아마존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공통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커머스 기업이 뜨는가? 지금 이 기업, 아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뜨는가? 지금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곳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마트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고객들이 점차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전자상거래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한국 내에서도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느냐? 저만 하더라도 고객들은 시간이 있으면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쇼핑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 패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대량 맞춤,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더 촉발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쇼핑 이쪽 부분이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쪽을 보게 되면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쿠팡, 네이버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기존의 상거래의 강자였던 롯데 뭐 지금 여기엔 등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7개 기업 중에서는 뭐 기존의 이마트 이런 기업들 보다도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쿠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빠른 배송, 로켓 배송, 그리고 간편한 결제로 승자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릿, 또 3시간 이내에 배송을 하겠다고 메시코리아가 지난달에 그 강남에 첫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기존의 전통 강자 이마트도 3, 4시간 이내의 배송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그 외에도 지금 11번 가는 아마존과 지금 협업을 준비 중이고 카카오는 또 지그재그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커머스의 최후의 승자일 거냐? 뭐 사실은 이 기업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고 혹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는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나오거나 혹은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럼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제가 예측하기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소비자 중심의 전기 배송을 최초로 실행을 하고 정착시키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포텐셜을 가진 기업은 어딘가? 조금 의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마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마트가 사실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풀필먼트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기업이라고 하면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창고로 이송을 하고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창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홈페이지, 이마트, 저 홈페이지라든지 핸드폰으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주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게 되죠. 이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분류를 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필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풀필먼트라고 하면 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두지 않고 요걸 대신 이제 물류를 운영해주는 요 기업들을 풀필먼트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요 쇼핑센터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요 부분을 이제 풀필멘트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통적인 이 SCM 내에서는 이 상류 SCM 부분입니다. 상류 SCM 부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상류 SCM은 소비자의 주문으로부터 소비자에서 이제 이 소비자는 인터넷 온라인의 그 상점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비자에서 소매점, 이 소매점에서 물건을 공급하면 도매점, 물류센터, 이제 그 제조기업의 제품 창고, 그 다음에 생산, 요 부분, 특히 이제 그 제조기업의 제품 창고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상류 SC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장에서 협력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하류 SC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풀필먼트는 주로 이제 요 상류 SCM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커머스 풀필먼트 사업의 핵심은 뭐냐? 그 다음에 기존 이커머스 회사들, 그 다음에 풀필먼트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또 뭐냐?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잠시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동화 기술에 이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이제 연결하는 기술들이죠, 그죠? 이 기술에 오퍼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품질이 불량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지, 품질을 최적화한다든지, 재고를 최적화시킨다든지,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 예지 보존을 한다든지, 이 알고리즘, 이 로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산업공학에 이 로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들은 이제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로직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공장도 보시면은 AT, ICT 기술, 이제 오퍼레이션 기술인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똑똑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로직,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알고리즘 로직은 실제로는 어느 쪽에서 가지고 있냐면은 이 오퍼레이션 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 물류 쪽에서도 스마트 로지스틱, 이 스마트 물류 쪽에서도 이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자동화 창고라든지 물류센터, 물류차량, AGV, 이것들은 뭐에 해당되냐면 하드웨어에 해당됩니다. 자동화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결제 이런 부분들은 IT, ICT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풀필먼트 기업이나 이커머스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오퍼레이션 기술 이쪽을 현재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쪽 부분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커머스 시장이 뜨게 된 이유는 이제 고객에게 이제 시간을 줄여준다, 비용을 줄여준다, 편리합니다. 이제 시간을 줄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제 빠른 배달, 시간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건 공급하는 회사의 입장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소비자의 시간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옥션이라든지 쿠팡에서 저만 하더라도 제가 주문하는 물건의 거의 70% 80%는 내일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모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뭡니까? 편리함 때문에. 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선이 필요하다. 혹은 전선이 필요하면은 뭐 전기 상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편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제가 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줄여주는데 어떤 시간을 제가 쇼핑하는 시간을 줄여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그 쇼핑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70% 80%는 정기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이라든지 생수라든지 라면 같은 거를 거의 정기적으로 마트에 방문해서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줄여주는 기업은 현재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로직들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면서도 결품을 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이 로직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달도 한번 볼까요? 제가 쿠팡에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구매할 때마다 그 배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기업이 나에게 매주 1회, 예를 들어 금요일 혹은 화요일과 금요일 항상 우리 집에 배송을 해준다면 제가 현재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배송 비용은 제가 급한 게 아니면은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정기 배송을 하게 되면은 그 정기 배송하는 품목에 이 제품들이 같이 배송을 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커머스 기업들과 풀필먼트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특히 시간을 줄여다 주는 부분, 정기 배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급 사슬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최적화하는 로직 알고리즘 적용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도 맥켄지 컨설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뭐 설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재고 관리와 SCM 부분은 기존의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M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부터 물류창고, 제조, 그 다음에 제조의 협력사들의 이 전체 공급 사슬을 관통하는 알고리즘, 기술, 이런 부분들을 보유한 이 기술들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미비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이 기업들이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로직이 없느냐? 사실은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하루 SCM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루 SCM 쪽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월마트고요. 그다음에 월마트의 체계를 제조에다가 적용을 시킨 기업이 도요타, 그다음에 LG, 델, 자라.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같이 그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이 기업들은 이 하루 SCM에 필요한 로직들을 잘 적용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 상류 SCM과 하루 SCM을 연결시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대부분 뭡니까? 3차 산업혁명 때 이 로직들을 만들고 적용을 해왔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 IT, ICT를 적용을 시켜서 다시 뭡니까? 더 효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SCM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좀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요. 잘 적용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한국 기업들은 제가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사를 하게 되면은 적정 재고보다 최소 50%, 2배, 3배의 재고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로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ICT를 접목시킬 방법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은 이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로직들을 적용하고 있는 잘 적용이 된 솔루션이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로직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재고 관리 SCM과 관련된 그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 ERP라든지 MES, WMS 창고 관리 시스템, 공급 사슬 관리 시스템, 이런 솔루션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냐 뭐냐면은
이 솔루션들이 대부분 자재의 입출고 기록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수량 위치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근데 로직들이 없어요. 로직들이. 예를 들자면 생산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동 분석이라든지 설비 종합 효율을 계산하는 로직이 있고요. 품질 관리에서도 통계적 공정 관리라든지 다별량 분석과 같은 다양한 로직이 있습니다. 설비 관리에서는 예지 보전, 정기 보전 같은 로직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도 MRP라든지 지트라든지 전기 발주, 정량 발주 이런 로직들이 있는데 이런 로직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 이 솔루션들이 현재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로직을 적용을 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MRP를 기반으로 한 ERP죠. 근데 ERP를 많은 기업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로직이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 자재 결품도 줄고 재고도 줄고 업무도 줄었어야 되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왜 악화가 됐느냐? 이 로직을 잘못 적용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그 자라를 비롯한 월마트 이런 대부분 기업들이 전기 발주 체계를 쓰고 있어요. 이제 산업계에서는 주로 지트, 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급속히 전환을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ERP, MRP를 적용한 기업들이 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제가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 구두라든지 부츠라든지 등산화를 신지 않죠, 그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축구화를 신을 거고, 농구 선수라고 하면은 농구화를 신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시합 경기 중에는 이런 신발을 신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워밍업을 할 때는요, 트레이닝화나 러닝화를 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 관리도 그 자재라든지 제품의 수요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MRP를 쓰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MRP는 어디에 맞느냐? 주로 수주 생산 쪽에 맞습니다. 계속 주문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주문이 들어오는 그쪽에 맞다는 이야기예요.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제조기업으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 쪽에서는 지트, 전기발조 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을 기업의 완제품 분석과 자재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이 재고 관리 방식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공유하는 자료 중에 오른쪽에 이제 그 페이턴트 펜딩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그룹에서 지금 대부분이 특허를 출원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출원을 준비 중 부분들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재 관리 방법이 적절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MRP는 기존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사실 MRP는 뭡니까?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쪽에 맞다 보니까 수주 생산 쪽에 맞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의 예측은 뭡니까? 신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의 수요는요. 그래서 이제 SCM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실제 수요를 아주 빠르게 캐치해서 고객의 수요한 수량만큼 다시 생산 계획에 반영을 하고 생산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지금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P뿐만 아니라 수동 발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로직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다. 100개의 주문이 왔다. 그러면 현재 재고, 예를 들어서 완제품을 30개 가지고 있고 부품 자재를 20개 가지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뭡니까? 50개의 재고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발주량은 뭡니까? 몇 개만 나가면 됩니까? 50개만 나가면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자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고객의 주문이 왔을 때 현재 재고 수량을 빼고 그냥 발주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재 관리를 하는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아주 편해요. 이 로직 만들어서 자동 발주 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이 물건을 주문을 받고 있는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난처해집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 고객사가 언제 얼마만큼 우리한테 주문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업계 같이 예를 들자면 현재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결품을 시키면 우리 협력사에서 배상해야 되는 비용이, 놀라지 마십시오, 시간당 최소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시간당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사의 라인을 결품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혹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는 자재를 아직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재고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창고 담당자와 협력사는 언제 얼마만큼 주문이 올지 혹은 협력사에서 우리한테 자재를 갖다 둘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정기 발송 체계가 되면 뭡니까? 최소한 하나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문이 올지는 알 수 있고 혹은 언제 갖다 줄지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 물류 체계가 급격히 린 방식, 지트 방식, 다시 말해서 정기 배송, 정기 발주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기 발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언제 주문이 올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량 발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얼마만큼 주문이 올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IT, ICT가 접목이 되면은 우리 협력사는 고객이 언제 얼마만큼 주문할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느냐? 과거의 이 MRP의 문제들 때문에 지트린 정기 배송, 정기 발주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 MRP를 보조의 수단으로 쓰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 발주의 개념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트 의리는 도요타 때문에 유명해졌긴 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월마트에서 최초로 이 방법을 고안해냈거든요. 그럼 월마트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마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진열대에 두 개의 물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라면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오른쪽에는 고객들이 인기가 많은 신라면입니다. 왼쪽은 안성탕면. 자, 신라면은 고객들이 많이 사가니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2시간에 한 번씩 이 매대를 돌면서 고객이 사간 만큼 채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대는 어느 기준으로 쌓아 놓느냐? 과거의 실적들을 바탕으로 2시간 동안 고객이 가장 많이 사갔을 때를 기준으로 맥스 수량을 채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안성탕면 그거보다 조금 적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 채워놓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라면 4박스, 안성탕면 2박스가 비어 있으니 창고에서 요걸 채워 넣는 겁니다. 2시간에 한 번씩요. 그럼 이 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창고 현황을 어떻게 됩니까? 농심에서 보고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2번씩 빈 만큼 채워 놓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뭡니까? 단위가 커지는 거죠. 여기는 박스 단위지만 여기는 파레트 단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성탕면 2파레트, 신라면 5파레트를 하루에 한 번씩 채워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RP하고 차이점은 뭐냐? 결품이 없습니다. 왜? 제일 많이 사갈 때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니까 결품이 날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MRP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보통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 체계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창원전자 LG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고 가격이 비싼 자재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에서 1시간에 한 번씩 납품을 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납품을 하고요. 좀 큰 거는 4시간 하루에 한 번씩 납품을 합니다. 그보다 레벨이 낮은 것들은요. 다시 말해서 재고 회전율이 아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기 발주 체계가, 전기 배송 체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또 업계가 1위가 된 회사가 이 자라고요. 이건 의료 체계를, 의료업계의 발전 과정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SCM의 목적은 한마디로 재고 최소화와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네요.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핵심이 뭡니까?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요. 재고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SCM이 왜 중요하냐? 여기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재고와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SCM은 원래 SCM은 지트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지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른 반응, 퀵 리스판스, 서플라이어, 지속 보충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죠. 자, 이 지트차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SCM이 만들어지니 예전에 MRP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급격하게 SCM을 하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 이쪽 SCM은 이 정통적인 SCM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SCM은 그럼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SCM의 원리가 뭐냐? SCM의 가장 기본 원리가 수요 예측 금지입니다. 퀵 리스판스입니다. 근데 MRP 쪽에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품 보충,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기 보충과 정량 보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과 재고 관리, 자동 발주 시스템이 지속적인 상품 보충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3차 산업혁명 때 이러한 로직,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던 것들을 IT, ICT 기술을 통해서 수요회사와 공급회사의 이 자재 정보들을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죠. 통합된 자재 관리 시스템으로.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트가 그러면 전기 배송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지트라는 게 전기 배송이라는 게 소비자가 사간 만큼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재고를 채워놓고 도매상에서 또 소매점으로 채워놓은 것만큼 물류창고에서 채워놓고 이런 구조가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객의 수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보다 갑자기 많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혹은 고객이 더 이상 사가지 않았을 때 이 정보가 하나씩 전달돼서 제일 마지막 협력사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2달 걸려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고객의 급격한 수요 변동에 이걸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최종 고객이 소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 고객의 주문이 우리가 이 SCM 내에 가지고 있는 주문보다 갑자기 많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우리 공정과 우리 협력사에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루 SCM은 예를 들어서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루 SCM에다가 자, 앞으로 일주 뒤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보다 2배로 늘려주세요 라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가게 되면은 2배 늘어난 물량이 이 SCM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SCM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월마트에서는 이 체계를 갖추고 싶어서 1980년대 이 체계를 갖추려고 하니 이 소비자의 실시간 수요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그때는 뭡니까? 인터넷이 없습니다. 월마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이 월마트는 가장 큰 투자를 합니다. 그 당시 1987년, 88년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을 단일 기업에서 투자를 해요. 어디다 투자를 했을까요?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예. 월마트 전용 인공위성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받고 이 SCM을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물류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과거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모 기업에서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지난 고객이 사갔던 수량을 집계를 해요. 그리고 월 계획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될지, 물류를 운영해야 될지 협력사에 발주를 줍니다. 그게 다시 들어와서 운영이 되죠. 자, 이 행위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유통회사, 우리 제품을 사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회사, 우리 영업, 생산, 자재,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발주를 주고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자, 자라는 오른쪽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SCM 내에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이 2만 벌에서 4만 벌 사이의 재고를 이렇게 물류를 쫙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2만 벌 내지 4만 벌 사이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가고 있다. 그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고객이 사간 만큼 더 채워놓고 사간 만큼 더 채워놓고 그 행위만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2배의 물량을 주문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생산 통제시에서 보고 있다가 자공정과 협력사에 자, 앞으로 일주일 뒤면 2배로 늘려주세요. SCM 매니저가 이 통보 한 번 하는 행위로 SCM 관리가 다 끝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재고를 유지하는 재고의 량, 그 다음에 이 SCM을 유지하는 인원의 차이도 엄청난 인원의 차이가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SCM의 핵심 원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퀵 리스판스와 지속적인 보충, 그 다음에 공급자 재고 관리, 자동 발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주를 내는데 우리가 필요한 수량이 맥시멈 수량이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만큼이라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지금 6개가 비었으니 6개만큼 자동 발주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체계로 한번 볼게요. 제가 실제로 그 한국의 한 기업을 이제 그 자재 사용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특정 자재의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특정 자재의 자재 소요 현황입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썼을 때가 3개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자재 창고에 몇 개의 재고만 있으면 절대 결품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3개만 있으면 절대 결품 안 나겠죠. 이 회사는 ERP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자재 창고에 몇 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7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H그룹의 A사도 마찬가지고요. L그룹의 A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자재 담당자를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한 달 동안 3개를 썼다는 이야기는 우리 협력사에서 3개를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재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협력사에게 우리가 보름에 한 번씩 정기 발주 체계를 만들면 이 회사가 대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맥시멈 재고가 3개가 아니고 몇 개 재고만 있으면 됩니까? 이 한 달 기준이 아니고 보름 단위로 정기 발주를 하게 되면요. 1.5개, 다시 말해서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7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이 상황이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자재 관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재 입고량과 자재 출고량을 매일매일 들어온 양과 출고된 수량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수량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이걸 우리가 유동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제가 분석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요 선에서 요 선까지가 뭡니까? 재고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가 뭐냐면은 재고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엉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고를 왕창 가지고 있다가 이 기간 동안은 뭡니까? 재고가 없어서 난리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력사에서 자재를 받자마자 라인에 투입하고 받자마자 투입하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제품 창고일 경우에는 어떤 거냐?
생산하자마자 고객이 납품하고 생산하자마자 고객이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창고 관리자, 구매 담당자는 엄청나게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사장님께서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관리 담당 인원이 창고 관리 담당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나는 관심 없다. 재고만 줄이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나마 이 회사에서 자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요 왼쪽 요 그래프죠. 사실 요거에서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단이 좀 더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 파란 입고가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결품이 나지 않으면서도 재고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 요거를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 회사의 자재 입출고 내역을 제가 한 1년치를 갖다가 쭉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론을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 회사를 제가 만약에 자재를 관리를 한다면 요 주기가 평균적으로 한 3, 4일에서 열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정기 배송 체계로 갖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납품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협력사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 수량을 봤을 때 일주일 동안 개인이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언제냐? 제일 많이 썼을 때가 100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트를 적용시키는데 정기 발송을 적용을 시키는데 100개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세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 줄어든 만큼 다시 100개를 채워 놓고.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재고가요. 요 자재도 재고가 약 35%에서 40%의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재 관리 담당자는 평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4번에서 5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트 체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재고를 100이라고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재 관리 담당자는 1년 동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빈만큼 채워놓은 게 자동 발주가 나가니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자재 하나가 이런데 이 회사의 자재가요. 2,000개에서 3,000개입니다. 2,000개에서 3,000개의 자재가 이런 식으로 발주 나가는 것과 그냥 한번 세팅해 놓은 거로 끝난다. 이거는 업무의 양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 게 뭡니까? 기존의 로직을 가지고 자재를 세팅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은 뭐냐? 이와 같이 올바르게 자조 세팅해 들어가는 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러한 로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그룹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알고리즘들을 최고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로직들을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 배송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냐? 제가 신입사원 대리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자재 창고를 정기 배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 팔레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일 많이 썼을 때 우리가 4팔레트를 쓴다. 평균적으로는 3팔레트를 쓴다. 자, 그러면 협력사는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자재 창고를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한 번씩 이 자재 납품하는 협력사에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납품을 하는 금요일 날 아침에는 항상 요 4팔레트를 채워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썼던 3개를 썼던 4개를 썼던 무조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죠? 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쓴 만큼 발주가 나가고 쓴 만큼 발주가 나가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자, 고객이 얼마만큼 쓸지를 모르니까 이만큼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복 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고객이 한 개밖에 안 쓸 줄 알았으면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만들어서 팔았으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쓸 텐데 이거 만드느라고 뭡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못 팔았잖아요. 이런 기회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모기업의 실물 창고를 어떻게 해요? 이 자재 관리 시스템에서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재 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 이 협력사에서는 우리 모기업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썼는지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매주 금요일 납품 시점에서는 아, 고객이 한 개만큼 썼구나.
그럼 알아서 납품을 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VMI라 그래요. Vendor Managed Inventory. 협력사에서 알아서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 발주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자동 발주고요. 그래서 VMI와 자동 발주는 이 전기 배송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MRP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거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통합 자재 관리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업 실물 창고의 재고와 협력사의 실물 창고의 재고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한쪽의 안전 재고는 그냥 사라져요.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기업의 실물 창고에서 자재가 한 단위가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협력사로는 뭡니까? 생산 지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MES 혹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이 회사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엮이게 되면은 재고가 최소화되면서도 결품이 나지 않으면서도 발주 업무가 사라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협력사의 생산 계획 업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기업에서는 협력사가 현재 얼마만큼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협력회사에서는 이 모기업의 생산 계획과 현재 사용 현황을 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그룹에서 지금 특허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의 지금 제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시스템이 여기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발주 방식에서 맥스 수량이 5개인데 현재 1개의 재고가 있으니까 요 4개만큼 발주가 나가면 되겠죠. 그죠? 요 4개의 수량이 자동적으로 납입 지시서 발주서에 만들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자동 발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재고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협력사 재고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중소기업 사장님이 야, 이 시스템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쓰겠어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창고에 와이파이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우리 협력사에다가 이 앱을 깔아주세요. 요 시스템 하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건 저희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 부직 창고예요. 요거를 보면서 쇼핑을 합니다. 자, 요걸 보고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 그림을 다시 제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가 다 나와 있으니 예전에 우리가 기업에서 이렇게 했었죠. 창고 앞에 가게 되면은 노란색 과재고, 파란색 적정 재고, 빨간색 적정 매고로 떨어진 재고. 자, 요게 시스템 내에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MRP 자재들. 정상적으로 발주가 나가는 자재, 정상적으로 발주가 안 나간 자재, 자재가 안 들어온 것들,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들, 이것들을 프로젝트별로, 협력사별로, 자재가 들어온 것들, 안 들어온 것들별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재 관리가 어느 정도로 엉망이냐. 자, 우리가 발주를 내게 되면 협력사에서 이 조달 리드 타이밍 기준이 뭘까요? 협력사가 자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하는 이 기간일까요? 아니면 재고를 안 가지고 있고 자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이 자재도 안 가지고 있고 2차 협력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준일까요? 자, 대부분의 ERP, MES 시스템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협력사가 완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반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이것도 안 가지고 있는지를 통합자재관리 시스템에서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해서 발주 나가는 체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외 자재를 수급하는 체계고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발주, 전기 배송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우리 모기업 입장에서는 각 협력사별로 며칠 날 언제 납품하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재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없앨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적용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그룹은 지금 현재까지 이 하류 SCM에 대한 기술들을 지금 특허와 기술들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류 쪽으로 지금 기술과 특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 그룹에서 쌀치바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거 보셨죠, 그죠?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정보들을 지금 핸드폰으로 정기 배송 품목, 정량 배송 품목, 긴급 배송 품목. 자, 정기 배송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 일주일에 최대로 쓰는 양이 10개입니다. 근데 현재 수량이 3개예요. 그러면 7개가 자동 발주가 나갑니다. 내가 할 일은 처음에 세팅할 때 우리 생수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먹을 때가 10개다. 세팅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재 수량 3개 남아있다. 제끼고 신라면 몇 개 남아있다. 기록하고 쌀 얼마만큼 남아있다. 요것만 기록을 하게 되면은 마트에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빔면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럼 금요일 날 납품을 하는데 그때 주문해도 그때 가져다 갖다 줘도 상관이 없으면 정기 품목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요. 그게 아니고 긴급 배송이 필요하다. 한 번만 주문을 하는데 긴급 배송이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긴급에 클릭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배송한다는 이야기고요. 일반 배송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쿠팡 같이 이틀 뒤에 배송을 한다. 이제 요 체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먼저 하냐 이거죠. 이거를요.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뭡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각 가정의 정기 배송,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고 정보들을 이 물류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이 정보가 뭡니까? 하류 SCM에서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그룹은 뭡니까? 이걸 현재 하류 부분은 지금 완성을 한 상태에서 상류를 지금 완성시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네요. 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쿠팡요? 아니라고 봐요. 새벽 배송? 아니라고 보고요. 3시간 내에 배송?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어느 쪽에? 이마트가 만약에 정기 배송을 하게 된다면 이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그 인프라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마트의 고객들은 지금 현재 정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뭡니까? 정기 방문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패러다임만 바꿔주면 됩니다. 뭐로요? 정기 배송으로요. 그 다음에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이 지금 이 물류센터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작년부터 물류센터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쿠팡이 먼저 이 정기 배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마트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네. 앞으로는 이 체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기술 특허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죠. 그죠? 쿠팡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마트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마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뭡니까? 발상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이마트 매장이 상당 부분이 뭡니까? 그 매장의 일부를 전시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물류센터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방문하는 주차장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배송 차량 주차장으로 변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단지 뭐만 해주면 됩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비자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냐면은 정기 배송을 하게 되니까 특정 집에 정기 배송을 하게 되니까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용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 자체라든지 용기들을 전부 다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용이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중소상인들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예를 들자면 평택에 있는 전통시장 또 그 안에 있는 중소상인들, 특히 뭡니까?
채소라든지 신선료, 그 다음에 식자재 같은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중소상인들도 살고 이마트도 이 그 이머스 커머셜 회사들도 살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마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창고, 물류센터, 물류차량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더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과도 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뭡니까? 이 SCM을 돌리는, 자,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이 SCM을 돌아가고 있는 이 로직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 그룹에서 갖추고 있고 또 갖추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